여러분은 일당 7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 여러분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나이는 상관없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경력 단절주부로 30년을 살아온 60대인 저에게 일당 7만 원의 기회가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제 곁에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남편 퇴직 후 불안한 노후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으실 거예요. 제 실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던 날은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저는 그날 은행 창구 앞에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2억 5천만 원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조용히 살자. 이 돈 아끼면서 내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이랑 합쳐서 쓰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35년을 일하며 쌓인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주름진 이마, 축 처진 어깨,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할 일을 잃은 모습이 이렇게 슬퍼 보일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나 좀 쉴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 돈이 우리 노후의 전부였어요. 남편 말대로 조용히 아꼈으면 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월 15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기엔 빠듯했고 병원비라도 나가면 퇴직금은 금방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월 150만 원이면 식비, 관리비, 통신비를 내고 나면 7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거기서 병원비, 경조사비를 빼면 저축은 불가능했어요. 퇴직금을 조금씩 까먹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 남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남편은 35년을 일했는데 나는 뭘 했나? 집안일도 일이긴 하지만 돈을 벌진 못했잖아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화면에는 영숙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영숙이는 제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아이들 키울 때부터 함께했고 남편들끼리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순이야, 자고 있었어? 미안해. 근데 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영숙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영숙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나 요즘 일 시작했거든. 부동산 경매회사에서 일하는데 정말 좋아. 일당이 7만 원이야. 앉아서 전화만 하면 되는데 우리같이 나이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일당 7만 원.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한 달이면 150만 원, 1년이면 거의 1,800만 원이 되는 돈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며 단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당 7만 원이라니. 영수가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 목소리도 좋고 전화 통화 잘하잖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대본대로 읽으면 돼. 그리고 있잖아. 여기서 일하다 보면 좋은 투자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나도 이번에 땅 좀 샀는데 곧 개발된다고 하더라. 투자라는 말에 제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아니 더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 150만 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숙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잖아. 이력서 내도 나이부터 보고 경력 물어도 주부라고 하면 다들 고개 젓잖아.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 사무실 구경만 해도 되니까 내일 한번 와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남편은 35년을 일했는데 저는 집안일만 했다는 미안함도 있었어요. 알았어. 내일 갈게. 주소 보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어쩌면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기회일지도 몰라.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일당 7만 원을 받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남편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제 모습을 그렸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곧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30년 만에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영숙이는 그냥 구경만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가? 남편의 목소리에 제 손이 멈췄어요. 아, 영숙이가 백화점 세일한대. 같이 가자고 해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동시에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작은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영숙이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지하철을 탔어요. 대전 서구의 한 상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한국부동산 경매센터라는 간판이 번듯하게 걸려 있었어요. 금빛 글씨의 깔끔한 로고까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넓은 사무실에 30명 정도의 여성들이 칸막이 책상에 앉아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이 마치 대기업 콜센터 같았습니다. 순이야 왔구나. 영숙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영숙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까지 곱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이렇게 당당해 보이다니 부러웠어요. 어때? 대단하지? 여기 언니들 다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벌어. 영숙이가 사무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최신형 컴퓨터가 놓인 책상들, 벽면 가득 붙은 개발 예정지 지도와 신문기사 스크랩들, 심지어 국토교통부 로고가 박힌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한쪽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성공 투자 사례라는 제목 아래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땅 사진, 개발 현장 사진, 그리고 직원들이 통장을 들고 웃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명함 케이스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영업본부장 김성수라고 합니다. 영숙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김 본부장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손에 힘이 있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김 본부장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순희 씨,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경매 물건 중에서도 특히 개발 예정지 토지만 전문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보를 우리가 먼저 입수해서 투자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김 본부장은 화면에 여러 지도를 띄웠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도로계획, 파란색 점으로 찍힌 개발 예정지들이 빼곡했어요. 보세요. 이게 세종시 인근 토지인데요. 내년에 도로가 개통되면 평당 가격이 3배는 오릅니다. 지금 20만 원짜리가 60만 원, 어떤 건 1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 직원 중에 작년에 투자하신 분이 5천만 원을 1억 2천으로 불렸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5천이 1억 2천이요. 김 본부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세종시 확장개발, 충남혁신도시 조성계획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다 진짜 기사예요. 정부 발표 자료고요. 우리는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죠. 순희 씨 같은 분들은 그 좋은 소식을 전화로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김 본부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대본도 다 있고 전화번호도 우리가 다 드립니다. 하루에 50통에서 100통 정도 전화하시면 돼요. 일당은 7만 원, 그리고 계약 성사되면 건당 30만 원 보너스 드립니다. 영숙 씨는 지난달에만 2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어요. 영숙이가 옆에서 활짝 웃으며 거들었어요. 순이야, 진짜야. 나 이번 달엔 300만 원이 목표야. 여기 온 지 석 달 됐는데 벌써 700 넘게 벌었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석 달에 700만 원? 김 본부장이 노트북을 덮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 제일 중요한 건 직원 혜택이에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투자 기회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일반인들한테 평당 25만 원에 파는 땅을 직원들한테는 18만 원에 드려요. 30% 할인이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투자하셨어요. 3년만 기다리면 최소 3배는 보장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 할인에 3배 수익이요. 남편 퇴직금 2억 5천만 원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중 5천만 원만 투자하면 1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김 본부장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입사 동의서만 쓰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사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드디어 나도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는 기쁨,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투자로 목돈을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석 달 후엔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5천만 원 투자하면 정말 1억 5천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 본부장의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한 계산을, 그리고 제가 들어선 곳이 번듯한 회사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사실을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 옷을 입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영숙이가 반갑게 맞아줬고 저를 제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칸막이로 나뉜 작은 책상, 컴퓨터, 전화기, 그리고 두툼한 전화번호부가 놓여 있었어요. 제 책상이라는 게 생긴 건 30년 만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김 본부장이 사무실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목표는 하루 100통. 전화. 계약 한 건만 성사시키면 보너스 30만 원.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저도 따라 박수를 쳤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하루에 100통이요? 영숙이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순이야, 걱정 마.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익숙해지면 금방이야. 대본대로만 읽으면 돼. 영숙이는 제 책상 위에 A4 용지 몇 장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는 전화 대본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 경매센터입니다. 고객님, 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희가 특별한 정보를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대본을 읽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신호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 경매센터입니다. 고객님, 혹시 부동산 투자에... 그 순간 상대방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또 이런 전화야? 귀찮게 하지 마. 또. 전화가 끊겼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자리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 경매센터입니다. 필요 없어요. 또 끊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했어요. 사기꾼들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통화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도시락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2건 잡았어. 나는 3건.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첫날은 다 그래. 나도 첫날엔 한 건도 못 팔았어. 근데 점점 요령이 생기거든. 목소리를 밝게 하고 상대방이 끊기 전에 빨리 말하는 거야. 하지만 오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0통을 걸었지만 대부분 첫 멘트를 듣자마자 끊어버렸어요. 간혹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엔 거절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돈 없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만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100통씩 전화를 걸었지만 실적은 0이었어요. 옆자리 직원들은 매일 한두 건씩 계약을 따냈지만 저는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가끔 제 자리를 지나가며 물었어요. 순희 씨, 오늘은 어때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김 본부장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김 본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안쓰러워하는 듯한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 본부장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앞에 섰어요. 김 본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본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순희 씨, 2주 동안 실적이 0이네요. 제가 면접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서.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순희 씨, 우리 회사가 봉사단체인 줄 아세요? 일당 7만 원씩 드리는데 실적이 없으면 회사가 손해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다 잘하는데 순희 씨만 못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본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다음 주까지 최소 한 건은 성사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김 본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낯선 사람한테 파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처음엔 아는 사람한테 팔죠. 가족이나 친구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요? 친구요? 김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믿고 사잖아요. 순희 씨가 권하면 주변 분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좋은 정보니까 나눠드리는 거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옆자리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팔았어요. 언니가 사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더라고요. 가족이 믿어주면 다른 사람들도 믿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니한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말을 꺼내야 할까? 언니? 동생? 아니면 옆집 친한 언니? 하지만 모두에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 맞을까? 정말 개발이 될까? 김 본부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일을 그만두면 다시는 취업할 곳이 없을 것 같았고 남편에게 2주 만에 실패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당 7만 원을 벌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일은 잘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적응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언니의 번호를 눌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가락이 떨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3주차가 시작되고 그때까지 실적이 없으면 정말 잘릴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마침내 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전화를 끊을까 생각했어요. 손가락이 빨간색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밝게 대답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 보니 급한 일인가 보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부동산 일하잖아. 그런데 정말 좋은 투자 정보가 있어서 언니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김 본부장이 알려준 대본 그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종시 근처인데 곧 도로가 나고 개발될 예정이래. 지금 평당 20만 원인데 3년 후면 최소 60만 원은 될 거래. 정부 발표 자료도 다 나와 있대. 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정말? 확실한 거야? 언니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우리 회사 본부장님이 그러시는데 개발 계획도 다 나와 있대. 나도 곧 살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 평도 사지 않았고 투자할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를 설득하려면 제가 먼저 믿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게 대본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본인도 투자할 거라고 말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언니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근데 얼마나 들어? 2천만 원이면 100평 살 수 있어. 언니 생각해봐. 3년 후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야. 4천만 원 수익이잖아.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말하면 말할수록 스스로도 믿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본부장이 보여준 지도, 신문기사, 개발 계획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천만 원이 큰 돈인데 우리 집도 여유가 없거든. 저는 조급해졌어요. 언니를 놓치면 안 됐습니다. 언니, 그래서 지금 사야 하는 거야. 나중엔 가격이 올라서 못 사. 지금이 기회야. 나는 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 그 말에 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이니까 믿어볼게.
형부랑 상의해보고 다음 주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첫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정말 개발이 될까? 정말 돈이 될까? 만약 아니라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김 본부장이 그렇게 확신했잖아요. 개발 계획서도 받고 신문 기사도 있었고요. 정부 발표 자료라고 했잖아요. 틀림없을 거예요. 다음 날 출근해서 김 본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연락 준다고 했어요. 김 본부장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오순희 씨, 잘했어요.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계약 성사되면 보너스 30만 원 챙겨드릴게요. 일주일 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형부랑 상의했어. 하기로 했어. 다음 주에 계약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언니. 정말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며칠 후 언니와 함께 회사에 갔습니다. 김 본부장은 환하게 웃으며 언니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순희 씨 언니분이시죠?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언니의 손이 펜을 잡고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인데 뭐. 그리고 투자는 원래 모험 아니겠어? 너 믿고 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를 믿고 한다고. 계약이 끝나고 언니가 돌아간 후 김 본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순희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감 잡으셨죠? 동생분이나 친구분들도 소개해 주세요.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지금 함께 투자하시면 나중에 다 같이 좋잖아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맞아요. 좋은 정보라면 나눠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월급 외에 돈을 받았습니다. 봉투에 든 30만 원. 김 본부장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순희 씨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첫 계약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를 속인 대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동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처음보다는 쉬웠어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언니도 샀다고 나도 곧 살 거라고요. 동생이 물었어요. 누나 정말 괜찮은 거야? 확실해? 응, 큰언니도 샀어. 큰언니가 먼저 알아보고 괜찮다고 해서 산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권해서 산 거였어요. 동생도 1,5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 다음 주엔 옆집 아는 언니에게도 전화했어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분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서로 봐주며 지낸 친한 사이였어요. 순희 씨 정말 좋은 거예요. 저희도 노후 자금 모으느라 힘든데. 언니 저도 투자했어요. 우리 언니 동생도 다 샀고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분도 1,000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총 6건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언니 2,000만 원, 동생 1,500만 원, 옆집 언니 1,000만 원, 남편 친구 1,000만 원, 교회 권사님 1,50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 1,000만 원. 총 8,000만 원어치였어요. 김 본부장은 저를 사무실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이번 달 MVP는 순희 씨예요. 한 달 만에 8,000만 원 판매. 정말 대단해요. 추가 보너스 100만 원 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판 땅이 정말 개발될까?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언니, 동생, 이웃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김 본부장이 다시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직원 특별 할인 해드릴게요.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 돈 버는데 순희 씨만 못 벌면 어떡해요. 김 본부장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본인도 투자하실 때가 됐다는 그 말이요. 회의실 안 저는 의자에 앉아 김 본부장을 바라봤어요. 투자요? 저도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 본부장이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땅을 보여줬어요. 순희 씨, 이건 정말 특급 정보예요. 대전 외곽인데 내년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깁니다. 지금 평당 15만 원인데 2년 후면 최소 50만 원은 될 거예요. 직원 특별가로 1억 원 어치만 사두세요. 2년 후면 3억이 넘을 겁니다. 1억이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김 본부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순희 씨, 지금까지 8천만 원어치나 파셨잖아요. 본인은 왜 안 사세요? 나중에 언니분, 동생분 돈 버는 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때 순희 씨가 왜 나는 안 샀냐고 섭섭해 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판 땅들이 정말 가치가 오른다면요. 저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3년 후 언니와 동생이 돈을 벌었는데 저만 못 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1억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본부장님, 저희 집에 그런 돈이 없어요. 저희는 남편 연금으로 겨우겨우 사는데요. 김 본부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순희 씨 남편분 퇴직금 있으시잖아요. 제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김 본부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처음 면접 때 영숙 씨한테 들었어요. 퇴직금 2억 5천 있으시다고. 그럼 거기서 1억만 투자하세요. 2년만 기다리면 3억이 됩니다. 퇴직금 2억 5천이 5억 5천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노후 걱정 끝이죠. 그 말이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2억 5천이 5억 5천이요? 하지만 남편 몰래 그 돈을 쓸 순 없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살자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남편이랑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김 본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순희 씨, 남편분께 말씀드리면 분명히 반대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투자를 겁내거든요. 그냥 순희 씨가 알아서 하세요. 2년 후에 돈 벌어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맞아요. 2년 후에 돈이 3배가 되면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본부장은 매일 저를 불렀어요. 순희 씨,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은 곧 다 팔릴 겁니다. 지금 안 사시면 기회가 없어요. 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정말 다 팔리면 어떡할까? 다른 직원들은 벌써 투자했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영숙이도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 본부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순희 씨가 판매한 땅들 내년이면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겁니다. 언니분, 동생분, 이웃분들 다 돈 버시는데 순희 씨만 구경만 하시려고요. 그때 가서 왜 나는 안 샀냐고 후회하면 늦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제가 권유해서 다들 돈을 벌었는데 저만 못 버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만 쓰면 1억 5천은 남아요. 그리고 2년 후엔 3억이 되니까 다시 채울 수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불어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몰래 통장을 꺼내기로요. 어차피 2년 후면 돈이 3배가 되니까 그때 남편한테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요. 남편이 산책을 나간 사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퇴직금 통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파란색 통장이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던 통장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은행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하는 일일까요?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억 인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준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 리모델링 계약금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처리했어요. 잠시 후 1억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회사로 갔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역시 순희 씨, 현명한 선택이세요. 2년만 기다리세요. 순희 씨 인생이 바뀔 겁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에게 들키면 어떡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2년 후 돈이 3배가 되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이면 돌아와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김 본부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순희 씨, 이번엔 정말 대박 땅이 나왔어요. 충남 쪽인데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지금 사두시면 1년 안에 5배는 오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본부장님, 저 이제 돈이 없어요. 김 본부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직 1억 5천 남아 있잖아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순희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1억은 3배가 되는데 1억 5천은 그냥 놔두시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의 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안 사면 바보라고요. 하지만 김 본부장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희 씨, 이 땅 거의 다 팔렸어요. 오늘까지만 기다릴게요. 저는 조바심이 났어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2주 후 저는 남은 1억 5천만 원까지 모두 투자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전액이었어요. 이제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곧 땅값이 오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액 300만 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느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혹시 그 땅 어떻게 됐어? 개발 소식 들었어? 저는 당황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언니. 그게 원래 시간이 좀 걸린대. 본부장님이 그러시는데 내년쯤엔 소식 있을 거래.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나 요즘 좀 불안해서. 2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 뉴스 보니까 부동산 사기도 많다던데. 저도 불안했지만 언니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걱정 마, 언니. 우리 회사는 그런 곳이랑 달라 믿을만해. 나도 2억 5천 투자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김 본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본부장님, 그 땅들 개발 언제 시작돼요? 고객들이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김 본부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순희 씨, 투자는 원래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객들 전화 오면 잘 달래세요. 그게 순희 씨 일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이 회사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계세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김 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들은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도 다 가져갔어요. 김 본부장은 경찰에게 끌려가듯 나갔고 저희는 사무실에 남겨졌습니다. 영숙이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순이야, 이거 뭔 일이야? 우리 어떡해? 나도 몰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 적발. 300명 피해 피해액 100억 원 추정.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뉴스 화면에는 제가 다니던 회사 건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 업체는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산지를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판매하도록 강요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개발 계획이 없다고요? 그럼 내가 산 땅은? 언니와 동생, 주변 사람들한테 판 땅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한 땅의 주소를 검색했어요. 충남 쪽 산지. 지도를 확대해 보니 산 중턱이었습니다. 도로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긴다던 그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 꼭대기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충남으로 갔어요. 큰 길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어서 걸어 올라갔어요.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분을 걸어 올라갔을 때 저는 그 땅을 봤습니다. 나무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어요. 개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로가 날 것처럼 보이는 곳도 없었고 공사 표지판도 없었어요. 그저 버려진 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2억 5천만 원. 남편의 퇴직금 전액. 35년을 일해서 모은 돈. 우리 노후의 전부가 이 쓸모없는 땅에 묻혀버린 겁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떡하죠?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죠? 언니한테는요? 동생한테는요? 산 중턱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곧이어 동생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옆집 언니한테서도요. 모두 뉴스를 본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250만 원. 남편 연금 1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일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서랍을 열었어요. 뭔가를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통장이 어디 갔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서랍에서 계속 찾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퇴직금 통장 못 봤어? 내가 어디 뒀더라? 내가 보관하고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 어디 있는데? 나 건강검진 예약하려고 하는데 통장 좀 줘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퇴직금. 다 잃었어. 2억 5천만 원. 한 푼도 안 남았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뭐라고 말 좀 해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뭐라고 했어?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 아껴 쓰자고 했잖아. 35년을 일해서 모은 돈인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더 크게 묻어났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연금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병원비라도 나오면 어떡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남편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전화가 끊기고 문자가 왔어요. 순이야, 뉴스 봤어? 우리가 산 땅 맞지? 사기래. 어떡하면 좋아? 2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 저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곧이어 동생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누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나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사기라니. 1,500만 원 어떻게 돌려받아? 누나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제 책임이에요. 오후에는 옆집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 뉴스 봤어요? 내 돈 어떡해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집도 여유가 없어서 노후 자금 모은 건데. 순희 씨가 좋다고 해서 믿고 산 건데 이게 뭐예요? 저는 모두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권유해서 샀으니 제 책임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였어요. 경찰서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주부 직원 30여 명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 절망과 후회로 얼룩진 표정들이었어요. 경찰관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는 공범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것을요. 제가 언니와 동생,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설령 저도 속았다고 해도 제 손으로 그들을 사기에 끌어들인 건 맞았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영숙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잠깐만. 영숙이는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잖아, 나 새로운 회사 소개받았어. 거기서도 부동산 일하는데 조건이 더 좋대. 일당 10만 원이래. 우리 같이 가자.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회사래. 저는 영숙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영숙아, 정신 차려. 우리 사기당한 거야. 또 그런 데 가면 어떡해? 영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당한 거잖아. 피해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잃은 돈 어떡해? 나는 5천만 원 날렸어. 그 돈 벌려면 다시 일해야 해. 순이야,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 저는 영숙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속일 거야? 영숙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이야,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속고 속이는 거지.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넌 2억 5천 날렸는데 어떻게 살 건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숙이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가해자가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영숙아, 나는 안 가. 나는 더 이상 이런 일 못해. 영숙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어떻게 살 건데? 남편한테 벌써 들켰을 텐데.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며칠 후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봤던 30명의 주부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 병원비를 투자했다가 날렸고 어떤 분은 딸 결혼 자금을 잃었다고 했어요. 모두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방송국에 제보해야 해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요. 우리가 당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도록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해자잖아요. 가족들한테 판 것도 우리고요. 방송 나가면 얼굴 다 나올 텐데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떡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방송 나가겠어요. 얼굴 나오는 것도 감수할게요.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나도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송국에 제보하고 제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비록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방송국 제보 후 저의 이야기가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획부동산 주부 직원 피해 실태라는 제목이었어요. 화면에는 제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일당 7만 원에 속았습니다. 가족들한테 땅을 팔도록 강요받았고 결국 남편 퇴직금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저는 TV 앞에 앉아 제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으니까. 방송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다른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고 몇몇 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작은 위로를 받았어요. 비록 제 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요. 하지만 제 일상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도 안 마주치고 식사 때도 말없이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산책을 나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제가 말을 걸면 응, 그래, 알았어. 이런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 차가운 침묵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일 구했어. 시장에서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인데 하루 6시간 월 120만 원이야. 내일부터 출근해.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잠깐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며 짧게 말했어요. 그래, 고생 좀 하겠네.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격려도 아닌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이른 새벽 거리는 쌀쌀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잠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일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은 이미 와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어요. 시금치를 데치고 콩나물을 무치고 고사리를 볶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서서 일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은 물에 불어 쪼글쪼글해졌고 양파를 썰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닐봉지에 시금치를 담아 건네고 김치를 덜어주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어떤 손님이 돈을 건네며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뉴스에서 본 걸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님이 컵라면을 하나 건넸어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눈물이 더 뜨거웠어요. 예전엔 집에서 편하게 밥을 차려 먹었는데 이제는 시장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일과가 끝났어요. 제 몸은 땀과 양념 냄새로 범벅이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문득 김 본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일당 7만 원. 그 달콤한 말에 속아 제 인생을 망쳤던 겁니다. 지금 제가 버는 돈은 하루에 4만 원 정도였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프지만 떳떳한 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출근했어요.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뻐근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일 잘한다고 손님들도 친절하다고 그런다고.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일 좀 찾아볼까 봐. 경비 일이라도.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벌면 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생각만 나더라.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도 고통스러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2억 5천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도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저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봉투에 담아주셨어요. 1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 쥔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김 본부장에게 받았던 30만 원 보너스보다 훨씬 무겁고 소중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퇴직하고 나서 너무 무기력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당신한테 짐만 됐지.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책임이 있어. 당신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 아마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겠지.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였을 거야. 방법은 잘못됐지만 마음은 이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달 넘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모으면 돼. 그 말이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수입을 합치면 340만 원, 거기에 남편 연금 150만 원까지 합하면 490만 원이었어요.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거짓 없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는데 단골 손님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자매분들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맛있어. 우리 엄마 갖다 드리자.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미소를 지으며 동생 팔짱을 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니와 저도 예전엔 저랬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돈은 잃었지만 가족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언니와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여러 번 번호를 눌렀다 끊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순이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나 사과하러 전화했어. 직접 찾아가고 싶은데 언니가 싫어할까 봐 전화했어. 언니, 정말 미안해. 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나도 많이 생각했어.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내가 원망스러웠고. 근데 뉴스 보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너도 피해자였더라. 너도 속은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언니. 나는 가해자야. 내가 언니한테 그 땅을 팔았잖아. 설령 내가 속았다고 해도 언니를 끌어들인 건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야, 울지 마. 나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걸 알아. 그리고 너 요즘 시장에서 일한다며? 힘들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응, 힘들어. 근데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밥 먹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주말 저는 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언니도 저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이겨내자고. 그날 저는 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언니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한 게 중요한 거라고,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 동생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났었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고. 다시 일어서는 게 쉽지 않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언니와 동생한테 빚진 돈은 조금씩 갚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어느 날 영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회사라고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고.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언제 2억 5천을 모을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못 모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떳떳하게 살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영숙이는 여전히 쉬운 길을 찾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지금 저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2억 5천만 원을 다시 모으려면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았어요. 어쩌면 제 생전에는 못 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자고.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자고. 세상에 쉬운 돈은 없어요. 일당 7만 원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2억 5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배웠어요.
너무 비싼 수업료였지만 이제는 압니다. 정직하게 번 4만 원이 거짓으로 번 7만 원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남편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저는 남편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뭐 할 거냐고, 손님 많으면 힘들겠다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경찰은 말했어요.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요. 김 본부장이 이미 다 빼돌렸고 남은 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언니, 동생, 이웃들한테 제가 권유해서 잃게 한 돈은 제 손으로 갚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는 방을 살짝 열어봤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순희예요.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되찾았어요. 남편의 신뢰, 가족의 용서, 그리고 제 자신의 존엄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저는 시장으로 가요. 거칠어진 손으로 아픈 허리를 감싸며, 하지만 떳떳한 마음으로.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쉽지 않지만 정직한 길, 느리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저는 일당 7만 원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인생 전부를 잃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남편의 35년 평생의 결실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잃을 뻔했습니다. 가족의 신뢰, 그리고 살아갈 이유까지.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잃고 나서 깨닫지 마세요. 쉬운 돈은 없습니다. 일당이 높다는 말, 투자하면 몇 배가 된다는 말,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 모두 함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에게 솔직하세요. 작은 거짓말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이런 달콤한 제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가족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누군가의 노후를,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